아간 인명입정이론에 대한 원효의 이제 그런 그 주석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판비량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자,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논문 다 읽으려면 오늘 하루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써 있듯이 뭐 조의 독창성, 그러니까 12가지 그런 단편 가운데, 그러니까 산일문, 흩어져서 잃어버린 문장들을 산일문 가운데, 이제 넘버를 다 붙여놨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12, 11 이런 식으로. 근데 135번은 이제 조의 독창성. 하여간 원효가 보면은요, 남이 쓰던 말 잘 안 씁니다. 꼭 보면 새로운 말을 만들어요. 여러분, 원효 스님 저술 중에 대해도경 종효라는 저술이 있습니다. 대해도경 종효. 잠깐만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건 원효 스님이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리고 원효의 논리학을 보다 보면은 그 원효 스님의 성격부터 아주 그 생각하는 사유 방식부터 이런 게 막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막 납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 이 논리학하고 이 판비량 같은 경우에, 근데 다른 뭐 대승기신론소든지 뭐 금강산배경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불교 교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성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필자의 개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장 스님의 주석이든지 원효 주석이든지 그냥 뭐 불전에 의거해서 주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학 관련된 이제 문헌을 보면은 아주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원효 스님이 참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저술 중에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대해도경 종효라고 있어요. 여러분 대해도경이 뭐예요? 해가 지혜에 짰습니다. 도경. 이렇게 써요. 뭐예요? 마하, 지혜인데, 원래 대지도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지도 하면은 대지도론 할 때,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하 바람일다. 그 다음에 건널도자는요, 이게 바람일다입니다. 그래서 마하 바람일다, 이제 경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종효는 썸마리, 업스트랙트 같은 그런 뜻입니다. 예, 대도경을 갖다가 이제 썸머리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말도 대지도경 동요 하면은 뭐 이 대지도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던 말이니까 또 관계없어요. 아니면 대반야 바람일다경 종요 해도 또 그냥 반야 바람일다경 우리가 흔히 아는 말입니다. 근데 굳이 그 말을 안 쓰시고 대해도경이란 말을 갖다 창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도경이 그냥 마하반야 바람일다경인데 원효 스님께서 만드신 경전이즘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안 돼. 왜? 반야가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를 지로 번역해도 되고 해를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재밌는 분이다, 원효 스님이요. 근데 그렇게 재밌는 그런 내용을 그 인명학 관계문을 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조의 독창성, 항상 보면은 용어를 쓸 때 당신이 창안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 규기에 대한 이론 비판, 이거는 항상 아주 일관된 견지예요. 규기, 현장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저항의식이 있었습니다. 현장과 규기의 그 새로운 그 이제 신혁 경전들이든지 이 현장 문화의 문화생들,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뢰 창의적권, 체계적 정리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이걸 다 이제 하기는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뭐 요타 이것도 있는데 이걸 읽으면은 여러분 지금 그냥 참 심오하구나 이런 말을 이제 느끼겠지만은 별로 도움 안 돼요. 지금 강의에서는. 그래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송에 대한 풀이, 이것도 마찬가지. 읽으면은 따라올 수 있겠지만은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용이요.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 중에 절대 비약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제 글은 그래요. 비약이 없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거는 절대 저는 글로 안 씁니다. 소화한 다음에만 쓰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쓴 글은요, 천천히 읽으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거는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문도 저는 제가 이해 안 됐으면 논문 절대 안 씁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아주 난삽하고 어려워서 심오한 듯이 보이는 논문 이거 안 씁니다. 제가 쓴 논문이 어려우면은요, 그냥 그 소재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뇌과학 논문을 쓴 지가 한 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뇌과학 공부한 지는 한 20년 넘었어요. 뇌과학, 뇌에 대해서.
계속 자료 보고 연구하고 하다가 왜 옛날에 안 썼냐 하면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아직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뇌하고 불교하고 비교를 못 하겠어요. 대충 비교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마음이 이거구나 하고서 제가 얘기했듯이 화엄경에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이제 그러고 처음 이제 논문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제 한 15년 동안 붙었다가 공부만 하다가 그때 소화돼서 쓸 수 있을 때 그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도요, 이 다 소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면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주 결례성을 원효가 띄어쓰기를 또 다르게 해요. 그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 원칙 승류조차도 항, 주, 결례성 하는데 원효는 항주, 견, 뇌성 이렇게 따로 합니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볼 텐데, 지금 우리 불교학부에, 자, 김유연, 읽은 적 있던가요? 만학동가 일반 학생인가요? 김유연?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일반 학생 같으죠? 아니, 만학도세요? 만학도입니다. 이거 목소리가 네네네. 젊어서 제가 아유, 실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여기 좀 읽어주세요. 자은규기 학생에 대한 비판. 네. 다음 규기 학설에 대한 비판. 규기는 인명입 독립운론, 서두에서 나열하는 인명학의 8가지 수로 가운데 5번째의 혈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대는 혈량이다. 행상이 움직임이나 흔들림에서 벗어나 있고 갖가지 경계를 뚜렷하게 증명하며 직접적으로 깊이 그 자체에 합치하기 때문에 혈량이라고 이름한다. 대상을 파악하는 행상은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서 인이 비추이는 경계를 따르기에 헤아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분별심에서 벗어나 비춤은 앞의 경계에 부합하고 밝힘은 그 자체에만 국한되게 혈량이라고 이름한다. 그리하여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삼매의 단계이고 둘째는 산란한 마음이다. 삼매의 마음은 밝디 맑아서 대상이 모두 밝게 증득되어 어떤 법을 대상으로 삼아도 모두 혈량이라고 이름한다. 일체의 산란한 마음은 만일 대상에 친밀하면 그윽하게 자체를 얻어서 이 또한 모두 혈량이다. 계속 여기서 규기는 혈량의 종류를 삼매의 마음으로서 혈량과 산란한 마음으로서 혈량의 2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삼매의 마음으로서 그 혈량은 그 대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혈량이라고 말한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일단 네네. 읽으시고요. 예, 됐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하간 이게 이제 규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원기욱이 휴원장의 제자 중에 뭐 가장 수제자죠. 그래서 휴원장이 어떻게 보면 강제 출가하시게 한 그런 스님이십니다.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론을 제시해요. 무슨 얘기냐면 산매 속에 들어가서 느껴지는 건 전부 다 혈량이다. 직접 지각이다. 산매 속에서는 추리가 없다. 추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원효가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원효는 그러니까 이제 규기가 여러분 삼매가 뭐예요? 집중한 상태죠. 삼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삼매가 뭔지 알죠? 개정해야 할 때 정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다 혈량이다. 정의 상태에서 느껴진 건 다 혈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규기예요. 근데 원효가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합니다. 근데 그냥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경전 근거를 대가면서 네 말 틀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런데부터 읽어주세요. 네, 우리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김희연 씨. 네, 네, 그런데부터 그런데 읽어주세요. 원효는 다음과 같이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한다. 묻는다. 삼매에 들어간 의식은 모두 혈량인가? 혈량 아닌 것이 있는가? 답한다. 원효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삼매의 마음이 다 혈량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이런 뜻은 옳지 않다. 이를 알 수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는 유가사지론에서 삼매의 대상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첫째는 분별이 있는 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는 분별이 없는 영상을 대상으로 삼으며 나중에 드디어 할 일을 다하면 영상을 초월하여 알매 대상들 중에 유와 무의 분별에 대해서 혈량의 직연이 생긴다. 이 문당으로 말미암아 비록 삼매의 마음에 들어가도 앞에 유분별 영상 등은 혈량이 아니고 영상을 초월하면서 비로소 혈량이 직연이 된다는 점을 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육아사진론을 예를 들어 갖고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그 나중에 드디어 할 일을 다 하면 이 할 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작이작이에요. 소작이작. 아라한 사쿠개가 있죠. 그러니까 아라할 되면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아생이진 그다음에 이제 범행 일입 소작이작 자지불수 후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삶은 다 했다. 청정한 행은 다 세웠고 그다음에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아라한의 그 해탈지견의 사구개인데 거기에 소작 이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소작 이판 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할 일을 다 하면 뭐예요? 아라한 되고 나면은 영상을 초월해요. 알의 대상들 중에 유분별에서 대해서 혈량의 시간이 생긴다. 모든 것에 대해서 혈량의 시간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 단계의 산매에서는 유분별 영상, 무분별 영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매 대상이에요. 유분별 영상. 분별이 뭐예요? 분별이 혈량이 아니에요. 개념집니다. 그 추론에 들어갑니다. 분별은요. 그래서 이제 육아사지론의 경문을 예를 들어 갖고 규기, 당신은 그 육아사지론 기억이 안 나나 보다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게 읽어주세요. 여기서 원효가 이런 뜻은 옳지 않다고 말문을 열면서 비판의 대상으로서 제시하는 모든 산매의 마음이 다 혈량이라는 생각은 앞에서 인용했던 규기의 주장과는 다르지 않다. 네, 거기까지 규기 해석, 하고요. 잠깐만요. 원효의 지금 이 문장이 인용된 문헌이 뭐냐 하면은 그 선주, 일본 학생 선주, 700년대 이제 상존했던 원효 스님 이후에 한 100년 있다가 이제 탄생한 일본의 선주가 쓴 인명론소 명등초라는 그런 책이에요. 저술이에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인명론소에 대해서 다시 해설을 하면서 원효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인명론소가 누가 쓴 거냐면 바로 규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규기가 쓴 책을 해설하면서 원효를 인용하기 때문에 뭐예요? 원효를 인용할 때 규기와 의견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제시하면서 논의를 갖다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가 비판하는 이런 문장이 이게 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요, 이 서원주는 원효보다도 규기가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원주는요, 일본 법상종의 시조입니다. 일본의 임명학의 이제 종장에 처음 임명학에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규기를 계승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규기는 이 서원주가 근데 서원주가 규기가 옳다고 그렇게 표를 드는데 제가 그걸 또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틀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논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올해 임명 입 정전 기회에 대한 일본 학생 전주의 평가. 전주가 선주예요. 선주. 이게 올해 낸 거구나. 올해 3월 올 초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받아갖고 한 2천만 원 이제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산하 그걸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계획서 올리면은 당첨되면은 돈을 줍니다. 이게 로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수가 뭐 6대1, 7대1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근데 물론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교수는 걸리고 못 씁니다. 우리 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이제 이 등록금 비슷하게 이렇게 다 제공합니다.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논문에서 제가 그걸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주는 규기편을 드는데 여기 인용된 임명론수 명등수에 인용된 임명입정기 해가지고서 쭉 인용했는데 그 규기 해석과 다른데도 비판 없이 인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규기 해석과 다르다고 인용한 다음에 서원주가 원효를 비판하는 한 편이 있어요. 요거 3번입니다. 3번. 그치, 그게 지금 얘기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죠. 삼매 마음이 다 혈량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이런 뜻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견으로서 다른 견해로서 인용한 다음에 원효를 비판합니다. 원효를 갖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규기의 주장을 갖다 옹호합니다. 이 문장에서 여기 써 있죠. 규기의 주장을 옹호했다. 누가? 서원주가. 그러니까 서원주의 일본어 발음이 젠주예요. 젠주. 혹은 젠주. 그러니까 실제 누군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 이름은요.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조차도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물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음독이 있고 훈독이 있기 때문에 또 음독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젠주라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 뭐 젠수하기도 합니다.
센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주가 이제 원효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비판하면서 규기를 옹호한 건데, 근데 보니까는 제가 쭉 따져보니까 약간 여기에 뭐 쭉 제가 이 말을 써가지고서 그, 이제 원효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런 자기 학계의 종조인 선수가 규기의 주장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규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원효를 비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효를 일본 학생들이 원효를 어떤 방식으로 인용을 했는지 그 태도를 분석한 논문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단 쭉 제시하고서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요점을 얘기하면은 이제 잠깐만요. 그 내용을 제가 결론 내서 다시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긴 거 다 읽지 못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진주의 비판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변론서 다시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을 좀 읽어주세요. 제가 부탁해 치는 것을 12가지 인용 가운데 읽어주세요. 네, 네. 12가지 인용문 가운데 진주가 원효를 비판한 유일한 것은 삼매의 마음은 혈량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었다. 유기는 삼매의 마음은 모두 혈량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효는 유가사지론에서 말하는 유분별 영상 등을 예를 들면서 규기의 생각을 반박하였다. 유분별 영상이란 1. 부정, 2. 자민, 3. 연성연기, 4. 개차별, 5. 아나파 난염, 12. 고제집멸제 도제 등의 12가지인데 이를 삼매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의미에 대한 언어적, 분별적, 개념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디그나가의 아포하의 이론에 근거할 때 언어적 개념적 이해는 혈량이 아니라 비량의 일종이기에 삼매의 마음이 모두 혈량인 것만은 아니라는 원효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젠주는 대부분 임명학의 권위자로서 원효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단편 2의 경우 원효가 규기의 이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젠주는 자신의 종조인 규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원효의 비판에 대해 그리 성공하지 못한 반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또 다른 논문이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인명 입증은 논문 2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내용 중에 이제 특이한 점을 하나 썼고, 지금 이제 읽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거 화면 지나간 그 내용은 이제 일본 학생이 일본의 그 젠주가 원어를 이용하는데 그 태도가 칭송하는 건가 비판하는 건가 이걸 따져본 거예요. 근데 칭송이 이제 칭송도 있고, 그다음에 덤덤하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종족 비판할 때 반박합니다. 근데 반박을 분석해 보니까 아이고 잘못해서 오버했구나,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읽어주세요. 여기서 이런 뜻은 옳지 않다고 말을 열면서, 여기서 원효가 이런 뜻은 옳지 않다고 말문을 열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모든 삼매의 마음이 다 혈량이라는 생각은 앞에서 인용했던 규기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규기는 삼매의 마음은 맑게 맑아서 대상이 모두 밝게 증득되어 어떤 법을 대상으로 삼아도 모두 혈량이라고 이름한다. 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원효는 현장은 물론이고 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 편비량론에서 인명정리문론에 등장하는 일항리, 일양미의 의미를 해석할 때 원효가 규기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원효는 규기의 학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에 인용한 주석에서 실린 원효의 논의 역시 규기를 염두에 두고서 그 견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이어서 원효는 유가사지론에서 첫째는 분별이 있는 영상을 대상으로 삼고 둘째는 분별이 없는 영상을 대상으로 삼으며 나중에 드디어 할 일을 다하면 영상을 초월하여 알매 대상들 중에 유와 무의 분별에 대해서 혈량의 지견이 생긴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경전적 근거를 대는데 유가사지론에서 해당 문구들을 찾아보면 이는 제26권에 실린 4가지 대상들 가운데 변만 소연경사
대한 긴 설명을 추각한 것임을 알게 된다. 변만 소형 경사, 두루하고 가득 참으로 대상이 되는 것들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유불변 연상, 분별이 있는 영상. 둘째는 무분별 영상, 분별이 없는 영상. 셋째는 사변대성, 모든 것이 궁극적 성질. 넷째는 소작 성판, 할 일에 대해 힘씀을 이룩합니다. 이들 네 가지 대상에 대해 변만 두룩하고 가득 참이 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네 가지 모든 것에 작용하고 모든 대상의 영역에 포함되며 과거와 미래와 현대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네 가지 가운데 유분별 영상은 윗바사나에서 무분별 영상은 사마타에서 사변재성은 모든 일과 진실한 일에서 소작성파는 인과 상속의 일에서 두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렇게 만함을 성질로 갖는 네 가지 대상 가운데 소작 성판에서 영상을 초월해야 비로소 현량이 된다고 설명한다. 소작 성판이란 무엇인가 말하건대 관행을 닦는 사람이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해서 혹은 닦고 혹은 익히고 여러 차례 닦고 익힌 인연 때문에 갖가지 영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존재하게 된 자기가 모두 원만함을 얻는다. 이렇게 원만하기 때문에 문득 전의를 얻게 되어 일체의 거칠고 무거운 것들이 모두 다 쉬고 사라지며 전의를 얻기 때문에 영상을 초월하여 알매 대상들의 유아무와 분별에 대해서 현량의 지견이 생긴다. 원현은 소작 성판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마지막의 문장을 근거로 삼아서 비록 삼매의 마음에 들어가도 앞에 유분별 영상 등은 현량이 아니고 영상을 초월하면 비로소 현량이 지견이 된다는 점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륜의 유가론기에 의하면 소작 성판이란 무학도에 들어갔을 때를 의미한다. 즉 아라한이 되어 무학도에 들어가서 할 일을 다 이루면 전환이 일어나서 원만한 무류의 경지를 깨닫게 되고 영상을 초월하니 이는 곧 무르심이고 무영상이라고 듣유는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할 때 소작성판이란 아라한으로 오도성인 아생이진, 아생기심 이진, 범행, 이립, 소작, 이판, 불갱, 수유 또는 아생이진, 범행, 이립, 소작이작, 자지불수 후유에서 소작에서 또는 그다음에 읽으십시오. 네. 소작이작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나의 삶은 이미 다했다. 성성한 행은 이미 세웠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니 재생의 삶을 받지 않을 것을 나 스스로 안다고 번역되는 아라한의 오도성에서 할 일을 이미 마침 이 소작성판이다. 이때 비로소 영상을 초월하여 현량의 지견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 규기는 삼매 상태에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도 모두 현량이라고 설명하지만 원효는 이를 부정하면서 아라한이 되어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영상을 초월해야 비로소 현량이 된다고 말한다. 본거에서 승부를 가리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소위 회통의 사상과 원효임에도 규기의 이론에 대해서는 가혹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로 명등초의 저자 선주는 이렇게 규기와 원효의 이론을 모두 소개한 후 자신의 견해를 다음같이 제시하였다. 이제 이를 해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매의 마음은 염려이나 거칠거나 미세함이 동일하지 않다. 앞의 영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 등은 미세한 것 중에 거친 것이고 초월한 다음에 유와 무의 분별에 대한 현량의 지견은 미세한 것들 중에 미세한 것이다. 비록 거칠거나 미세함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똑같이 현량이다. 따라서 온갖 삼매의 마음은 어떤 법을 대상으로 삼아도 모두 현량이고 이름하는 것은 저 논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서 전주는 규기의 논지를 지지한다. 원효가 말했듯이 와라한이 되어 할 일을 모두 마친 다음에 영상을 초월하여 얻어지는 현량은 미세한 것 가운데 미세한 것에 속하고 유분별 영상이나 무분별 영상과 같이 영상을 대상으로 삼아 얻어지는 현량은 미세한 것 중에 거친 것이어서 거친과 미세함의 차이는 있어도 규기가 말하듯이 삼매의 대상은 모두 현량이라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네, 아주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먼저 쓴 거고요. 아까 봤던 이제 앞에 읽었던 이 논문이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논쟁의 승부를 가리지 않겠지만 여기 썼죠. 그러니까 본고에서 논쟁 승부를 가리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승부 가리려면 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학회지 논문 실 경우에는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이제 제가 다음 논문에서 이렇게 가린 겁니다. 쭉 따져보니까, 아, 이거는 원효가 이겼구나. 그러니까 서원주가 오버했구나. 규경호하려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분별 영상, 분별이 있는 영상도 산매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산매에 들어가려면은요, 그 분별적 사유가 이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적 사유는 개념지죠, 개념지. 개념지는 그 아뽀와 이론에서 얘기하듯이 타협해제, 그 순간적인 추리, 그러니까 추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효율량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뢰 창의적 고안에서 오늘 스님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사고방식을 제가 한번 또 이제 여기에 그 제시해 봤습니다. 네. 신뢰의 창의적 고안, 네, 만학도시입니다. 네. 인명입 정리론에서 추론식에서 실린 주장의 오르로 현량상이 2, 비량상이 3, 자교상이 4, 세가상이 5, 자어상이 6, 명변 불극성 7, 소별 불극성 8, 구불극성 9, 상부극성 8가지를 든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담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간상의 오류에 대해 인명입 정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간상이란 것은 예를 들어 페토는 달이 아니다. 전자기 때문에 와 같이 같은 것이다. 또 사람의 정보는 청정하다.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와 같이 와 같은 것이다. 이 설명에는 두 가지 추론식이 실려 있는데 뒤에 추론식에는 삼지작법의 주장, 이유, 신뢰가 모두 담겨져 있지만 앞의 추론식에는 주장과 이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신뢰가 누락되어 있다. 페터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샤신? 샤신. 네, 사신으로 토끼를 품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네, 샤시하면 토끼예요. 그리고 샤시라면 토끼를 갖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토끼를 품은 것. 네. 그러니까 달의 이명입니다. 네. 인명학 용어에서는 법인 다르마에 대해 다르민의 율법이라고 번역하듯이 사신을 토끼를 갖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리다. 그러니까 회토해도 되고 유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토, 예, 토끼 있는 거. 예, 그 다음. 회토는 달과 위험 동의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이 달에는 토끼의 모습이 보이기에 인도의 일반인들이 달에 대해 붙인 제2의 이름이 회토다. 그런데 어떤 노사가 그 의미를 오해하고 팩트의 달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세울 때 이는 세간상의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원년은 인명입 정리론 기에서 이런 주장 명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설명한다. 원년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팩트는 율법이다. 달이 아니다는 법이다.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요. 이제 유법과 법이 뭐냐 하면은 저산에 불이 있다 할 때 산이 유법이에요. 그 다음에 불이 법이에요. 법이 뭐예요? 성질 같은 겁니다. 법. 그래서 산이 이 성질, 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법, 그러니까 다르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불은 다르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회토는 달이 아니다 할 때 그 회토는 주어져 저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법이고요. 달이 아님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달이 아니다가 바로 성질 법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 또 마이크 켜고서 읽어주세요. 그는 동리를 설하여 마치 창문과 같다고 잠깐만요. 말한다. 지금 문장이 처음부터 다시 인용은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원해서 나가지 말했다. 원효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팩트는 율법이다. 달이 아니다는 법이다. 법과 율법이 결합함으로써 주장이 된다.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은 이유이다. 그는 이 동류를 설하고 마치 창문과 같다고 말한다. 이 논사의 생각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달은 하늘의 구멍으로 구멍이 없는 곳인데 팩토는 그런 구멍에 그림을 그린 곳이기 때문에 팩토는 달이 아니다. 전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모두를 팩토는 달이며 달 그 자체는 후공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간상의의 오류인 것이다. 먼저 원효는 유법과 법,
주장과 이유 정각 같은 임명한 수로가 추론식의 어느 어구에 해당하는지 지목한다. 그 다음은 동료로서 마치 장문과 같다는 문장을 제시하는데 이는 임명정리문론을 물론이고 다른 주석에서는 볼 수 없는 원효의 창안이었다. 원효의 설명에 의하면 회토는 달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논사는 허공이 실체이고 달은 허공에 있는 구멍으로 본다. 흙에 뚫린 창문에 비유하면 벽은 하늘에 해당하고 창문은 달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문은 현대의 투명한 유리창이 아니라 한지를 바른 창일 것이다. 과거에는 한지를 바른 창에 사군자와 같은 갖가지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다. 달에는 옥토끼가 떡방안을 짓는다는 전설적인 묘사에서 보듯이 달에서 토끼를 품은 모습이 보인다. 회토 역시 한지 창문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달이라는 구멍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런데 회토가 달이 아니라는 것은 한지로 된 창문에 그려진 그림이 창문이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때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의 의미도 분명해진다. 하늘에 구멍이 뚫어진 구멍으로서의 달에 그려진 실체로서의 그림이 회토이기에 이는 창문이 아니라 별개의 존재인 것이다. 마치 한지 창문에 그려진 그림이 창문이 아니라 별도의 존재이듯이 입론자가 서로 생활상의 요리에 빠진 주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원효는 그런 입론자의 관점, 생각, 세계관을 추적해 들어가서 창문이라는 신뢰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원효와 달리 규기는 마치 해와 별 점과 같이 신뢰의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해와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이 아니듯이 회토 역시 존재이기 때문에 달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해석으로는 그 입론자가 회토를 어떻게 존재로 보았는지 해명되지 않는다. 규기가 제시한 해와 달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다른 모든 사물을 신뢰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효가 청하는 창문의 신뢰와 그에 대한 원효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그 입론자가 어떻게 존재이기 때문에를 이유로서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창문의 신뢰는 입론자의 추론식이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도록 보완하는 참으로 기발한 역지사지의 창안이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세간상의 오류에 빠진 그런 추론식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원효 스님이 그냥 머리 굴려갖고서 만든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규기처럼 그냥 그 규기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해별처럼 이렇게 해별했는데 이러면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입론자가 모를 리가 있어요. 해, 별, 달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입론자가 오류의 추론식을 진리도 착각하고서는 말한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론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달을 어떻게 봤을까? 그 막혀있는 하늘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구멍에 있는 또 실제 존재, 이게 토끼 그림이에요. 토끼 모습입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추론식을 작성했을 것이다. 물론 그게 틀렸긴 틀렸지만은요. 그렇게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효 스님 요 논리학 관련된 물론 저술 보다 보면은 원효 스님의 머리 굴리는 그 방식까지도 아주 기발한 방식까지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봤듯이 약간 규기를 대하는 걸 봤듯이 뭐 원효 스님이 화쟁국사 그거는 골라서 화쟁합니다. 화쟁할 때 화쟁하지 무조건 이게 좋고 저게 좋다는 이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은 아주 가혹하게 비판한 논쟁가의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또 질문 들어왔는데 이제 회통의 사상가 그 원효인데 왜 규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했는가? 어차피 임명학이나 유식학도 그걸 바탕에 둔 주장이고 있을 뿐인데 왜 규기에게 그렇게 논쟁을 자꾸 걸었을까요? 다만 이렇게 돼요. 기원장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들어와서 여러분 일단 채팅창을 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왔는데 그 인도에서 들어와서 신약 경론들을 막 번역을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 동아시아 불교계 몇백 년 만에 처음 사건이에요. 엄청난 경을 갖고 와서 한번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도 현장 문화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길떠납니다. 그 원효 스님이 현장보다 한 20살 정도 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쯤 어려요.
그랬는데 이제 육로로 가다가 신라 그때 삼국이 이제 분립됐을 때죠. 그다음 당나라가 있고 당나라 장안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려고 이제 이 고구려 통해 갖고 걸어가려는데 고구려 신라군한테 잡힙니다. 신라군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고구려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겨우 탈출해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육로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바닷길로 가기 위해서 이 서해안 쪽으로 이제 가는데 지금 그 경기도 화성이라는 설도 있고 당진 쪽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밤에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는 시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은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상은 그냥 당나라 가거든요. 근데 의상스님 같은 경우에도 직접 금방 도착하는 게 아니고 한 3년인가 있다가 한참 돌다가 나중에 장안에 가서 이제 배우는데 현장한테 간 게 아니에요. 의상 스님이 현장한테 간 게 아니고 지엄한테 가요. 그래서 의상은 지엄의 화엄학을 계승합니다. 화엄. 현장의 신역 경론이 아니고 지엄의 화엄 사상을 갖다 계승을 해요. 또 지엄의 화엄은 뭐예요? 그 이전에 불타발타라가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하라 칩신 당시에 있었던 그 인도 승려 불타발타라가 번역했던 한 200년 전에 번역했던 그 60권짜리 화엄경을 갖고서 이제 그 공부하는 전통이 화엄종의 전통이었는데 두순 그다음에 그 두순의 제자 지엄 그다음에 지엄의 이제 문화에서 의상과 법장 현수법장 그다음에 법장이 3조고 그다음에 뭐 진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든 의상 스님도 현장한테 안 가고 원효 스님은 아예 돌아와 버리고 또 원효 스님은 10년 있다가 판비랑론 저술해 갖고서 현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의상 스님이 지엄한테 가긴 갔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지엄이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현장의 일화도 아시죠? 원칙과 현장.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오기 전부터 원칙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현장 들어오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원칙이 현장 문화생들한테 따돌림을 당합니다. 멸시당하고 배척당하죠, 원칙이요. 알 겁니다. 아마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규기하고 막 싸움을 하고 이제 그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의상 스님도 제가 볼 때는 지엄한테 그렇게 그 지엄 스님이 그러니까 스승이긴 하지만은요 의상 스님을 기꺼이 수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장안에는요 그러니까 외국 온 사방에 그 중국 바깥의 외국 지역에 그런 그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신라였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엄청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흔드는 거예요. 신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가 어떻게 돼요? 삼국 전쟁기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전쟁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의상 스님이 지역 문화에 있다가 귀국하시는데 왜 귀국합니까? 신라로 왜 돌아옵니까? 당나라가 삼국 통일 말기에 다시 신라를 갖다가 침공해가지고서 점령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 첩보를 갖다 입수합니다. 저를 빨리 신라 왕실에 알려주기 위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의상 스님 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신라와 당이 그 당시에 적대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지금 뭐 BTS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요. 당나라의 BTS. 이게 신라 학생들입니다. 그 당시에. 또 지엄 문화에 갔는데 여러분 지엄과 지엄 문화의 의상 스님의 일화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지엄 스님께서 이제 의상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의상대사가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이제 드디어 법성계 저수를 합니다. 법성계. 화밀승 법계도. 그러니까 법성계 이제 저수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은 의상 스님이 글을 쓰면은요, 화엄에 대해서 이제 이 자기 스승인 지엄대사가 이 불전에 가서 기도하고서 불에 던져라 이렇게 합니다. 불에다 태워라. 그러니까 그걸 불에 던져요. 그렇게 잘 쓴 글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타지 않은 글자를 갖다가 주워 모아가지고서 쓴 그런 의상 스님의 저술이 바로 법성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논문을 잔뜩 썼는데 내 은사가 불에 태워서 남은 쪼가리, 영험을 갖다 부처님의 판단을 받아갖고 불에 타지 않으면은 그것은 올바른 글이 써 있는 거고 불에 타면은 다 버려라. 만약에 내 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봐요. 그건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지엄이요. 의상에 대해서 질투 시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글만 쓰면 불에 불려버린 것 같습니다. 불질려게끔. 근데 그걸 꼬드겨 가지고서 좋은 말을 해가지고서 이건 제 이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음일성 법계도 쓰면서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구나. 아무리 스승이지만은 제자가 쓴 글을 불에 태우게 이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자를 사랑할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배척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성계를 분석해 보니까 법성계 내용 중에 의상과 지엄의 의견이 다른 적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전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중일체를 갖다 해석을 할 때 그 동전 10개 세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비유로 일중일체 다중일 그렇죠? 을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수십전법. 그러니까 수는 숫자 쓰고요. 수십전법이 있는데 이거 창한 자는 지엄이에요. 그러니까 지엄부터 의상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1부터 10까지 올라가는 거 10이 전체고 1이 뭐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시발점이에요. 시발점에서 그러니까 무한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무한의 그런 어떤 그 상징이고 1이 최소점의 상징입니다. 올라가는데 향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10에서 1로 내려올 때는 향하라는 걸 써요. 향하. 근데 이 향상하고 향한데 올라가다 내려오다 할 때 오다 가다 해서 레자가 거자가 붙어요. 레자가 거자가. 근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무조건 향상 거고 멀어지면은 무조건 이제 가까이 오면은 무조건 그 향 아래 향상의 레자를 씁니다. 상투적이에요. 지음은요. 근데 의상은요 그걸 하나를 바꿔버립니다. 의미를 갖다 레와 거를 바꿔요. 레와 거를 갖다가 제가 그 허엄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법의 구슬을 이번에 낸 책에다가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의상과 지음이 달라요. 근데 의미로다가 제가 풀어보니까 의상이 맞아요. 그래서 의상은 의미 가지고서 수십전을 해석을 했고 이제 10개 동전 세는 거 이런 비유. 지음은 말만 갖고서 껍데기 말 갖고서 그냥 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훨씬 뛰어나구나 의상 스님이 이렇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의상 스님이 법성계 쓰고 나서 그 지음이 돌아가십니다. 얼마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죽어요. 되게 그래요. 내가 못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습니다. 되게 심장병 많이 걸려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아주 못된 일을 한다 하면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 가책 때문에 심근경색 같은 게 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선하게 그냥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죽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2건, 3건 봤어요. 또 상대도 원래는 참 착한 신용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나쁜 일을 했을 경우에 근데 남이 잘 눈치 못 챕니다. 그래서 전 짐작에 지엄이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성계가 나오자마자 죄책감, 창피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3개월 있다가 죽습니다. 지엄 스님이.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신라 침공한다는 거 듣고서는 이제 이 의사가 급고 귀국해갖고 그걸 알리죠. 알리면서 화엄종을 애청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가 이 당과 신라가 친선 관계가 아니고 알력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당에서 승승장구하고 막 머리 좋다고 뛰어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신라의 엘리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 공격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저는 그게 큰 이유 같아요.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당이 신라 침공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라가 당을 무찌릅니다. 그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강이에요. 경제, 군사, 그다음 정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이에요. 유럽은 그 당시에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완전히 게르만족 지배를 해서 원시인들, 북에서 내려온 게르만이 로마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서 지배했기 때문에 중세, 어두운 그런 이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송명대가 동아시아가 세계의 최강국이었는데 그때 전 세계 최강국이 당이었는데 그걸 물리친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긍심 가져야 돼요. 또 하나가 제가 하나 더 덧붙입니다. 여러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바로 신라 수도의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주 기운이요. 이게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 동국대학교는 경주가 본교고 서울이 분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정신성이 동국대학은 인문동국이에요. 동국대학은 인문학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입니다. 동국대학은 원래 그래요. 철학과 역사학과 그다음에 불교학과 당연하고요. 그래서 인문동국이고 사회학, 무슨 경제학, 경영학, 법학, 의학 이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동국대학 인문학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인들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가 동국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국문과. 동국대 국문과 너무나 유명해요. 우리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캠퍼스가 최근에는요, 시인들, 소설가 서울보다 더 많이 배출합니다. 최근에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인문 정신이 동국 정신인데, 이게 제가 말이 나가는데, 이게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은 서울은 정치 경제 중심지, 그다음에 경주는 정신 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국대학이 경주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교문 나가면 오른쪽 위에 뭐가 있어요? 김유신 장군 묘가 있잖아요. 그 당나라 물리친 그 장본인이에요. 김유신 세계 최강입니다. 그 당시에 왼쪽 그다음에 쭉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저기에 그 용담정에 그렇죠? 용담전 최재호 동학이 전라도에서 일어났지만 창시한 최재호입니다. 최재호가 살던 가정리 최재호 생가도 있고 무덤도 있고 태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학의 창시자는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 당을 물리친 김씨는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 형산강 앞에 강이 흐르는데 한 건데 뭐가 있어요? 분황사가 있죠. 원효.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사상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국대학이요. 이 삼각점 가운데 딱 있습니다. 좌청룡이 최재호고 우백호가 김유신이고 앞에 있는 안산이 뭐예요?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산을 안산 얘기하는데 풍수지리에서 원효스님이에요. 분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학교 이 풍수 본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대통령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무나 좋답니다. 이 풍수가 이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신라가 당과 알력 관계예요. 그래서 원칙도 배척받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제 의상 스님도 지엄이 호의적이지 못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상도 당장 그냥 지엄 밑에 간 게 아니고 한참 돌다가 그냥 할 수 없이 간 것 같습니다. 지엄 밑에. 오늘은 아예 돌아와 버렸고 갈려다 말아버렸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잘난 체하는 당나라 이거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학문을 갖다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통의 사상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주기에 대해서 공격적인가? 근데 깔아뭉갤래도 뭐 내용이 있어야죠. 뭐 틀린 게 있어야죠. 근데 오르스님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규기하고 현장의 그런 그 논리학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화에서는 뭐 해골물 마시고서 뭐 이제 돌아왔다 얘기하지만은요 그게 아니고 읽어보니까 니들한테 배울 거 없구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엄과 그러니까 지금 하나 새롭게 얘기한 거는 이제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이 강의 시간에는 지엄과 이제 그 의상의 관계도 원칙과 이 현장 문화의 관계처럼 불편한 관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신라가 당나라 물리친 거는요 군사력도 뛰어났지만은 뭐냐면은요 이 정신적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숨 바쳐갖고 나라 구하려면은요 여기에 의지할 분이 있어야 돼. 누구예요? 의상 원효 이런 분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사상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예요? 군인들이 그냥 목숨 바쳐 뛰어듭니다. 그래서 당이 물러갑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가 당을 물리친 그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군사력도 대단했지만은 또 하나가 정신적 지주로서의 원효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국 통일기에 원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그냥 아주 당의 그 최고의 천재들을 저 발밑으로 깔아보는 원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신라의 군사들이 이 목숨 걸고서 물리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약간 이거 뭐 논문 쓰기는 좀 그래요. 그냥 얘기거리로 이 정도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요새 상황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문화 쪽으로 해서 여러 면에서 지금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갑니다. 뭐 BTS만이 아니고 K-팝, K자 자꾸 붙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아마 민주화도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정권이 시달리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도 금권 정치, 금권, 그 다음에 인맥 정치 이게 대단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우리가 뭐 그동안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허접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이고 서양 사람들 허접하구나 저렇게 미개하구나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구글 들어가서요 네이셔널 IQ 한번 쳐보세요. IQ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제일 좋은 나라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평균 106인가 그래요. 세계 최고예요. 원래 그게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됐는데 최근에 와서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위로 올라갔어요.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국가예요. 그거는 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만약에 도시만 치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을 원래는 배제했었는데 싱가포르, 홍콩이 넣어달라고 해갖고 싱가포르, 홍콩이 1, 2로 올라가 있고 3등이 우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유태인 머리 좋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세뇌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20몇 등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간, 그래서 제가 자긍심 가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발 우리 살났으니까 못난 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워낙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너무나 도와줬기 때문에 눈 파랗고 머리 노란 분들 보기만 하면은 막 천사같이 보이고, 우리나라 개신교가 극성 부리는 게 이 서양 숭배입니다. 온 세상에 국경일날 남의 나라 국교 흔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3.1절 미국 성조기가 흔들려요. 가끔 가다가는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갖고 나옵니다. 황당합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우파 좌파 이거 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 서양 숭배, 식민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불교학, 일본 불교학, 우리가 일부러 뭐 괜히 비판하고 이러면 돈키호테죠. 근데 천천히 보면은요, 진짜 잘못된 거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불교학도 세계 중심 국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전통 불교권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통 불교 신도 층이 한 1,000만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종파성이 약합니다. 종파성이 없어요. 일본은 불교학이 발달해도 종파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불교학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의 진짜 불교를 갖다 사회에 퍼뜨리지 못해요. 왜? 기존의 종파가 세니까. 그러니까 정도 진정, 무슨 뭐 일련종,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일본 불교 신다고 볼 때는요. 그래서 그게 힘듭니다. 일본은 진짜 불교가 나타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불교가 앞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요. 모든 것 종합을 해가지고. 티베트 불교도 지금 빨아들이죠. 초기 불교 이파선을 빨아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양 불교와 온 세계 불교 다 빨아들입니다. 그 중에 진짜 불교, 그렇죠? 진짜 부처님까지 지금 이걸 추진해가지고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수행과 신앙과 교학 세 가지가 일치하는 이제 그런 불교학이 앞으로 건립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세대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아마 전 세계 사상을 이끌고 왜 불교가 바로서면은 그 다음에 불교 하부 학문으로 인문학, 사회학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각학의 최정상의 불교학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이 독학형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아인슈타인, 뭐 인문학자, 칸트, 사회과학자, 무슨 이 막스 전부 다 부처님 제자예요. 뭐예요? 연각의 길을 가던 사람들입니다. 혼자 머리 굴려갖고 진리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여러분 과제가 이제 바로 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듯이 원했으면 계실 때 지금도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불교학 분야든지 인문학 분야는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네, 마무리하고요. 예, 그 다음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일단 옮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창문 비유에서 창문에 그려진 그림 같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판비량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판비량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요. 요거는 일단 들어가고요. 판비량론은 요걸로 보겠습니다. 이 판비량론이 일단 제가 이건 다 공개했고요. 여러분 참 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판비량론 앞으로 연구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진짜 연구 안 합니다. 판비량 저는. 근데 이 초소치하고 제가 이 교정본거 다 올려놨고 여기에 붉은 글씨 뭐냐 하면은요. 나중에 발견된 걸 보니까는 제가 잘못 해독을 했어요. 글자를.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랑은 다르게 좀 달라진 거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한 겁니다. 붉은 글씨는. 이걸 정토 지혜 해자로 복원했는데 해자 아니고 이름명자입니다. 나중에 나온 새롭게 발견된 거 그런 문헌들 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게 다 교정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본이에요. 여기 올려진 게 최종본 판비량론 제가 교정본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저책 여기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막자 이건 또 최근에 쓴 논문인데 이거 하나를 내가 잘못 해독했어요. 판비량 논문 쓴 친구 하나 있는데 서울 캠퍼스에 이 친구가 이제 같은 소설 갖고 썼는데 이거는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석에 달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틀렸다. 그 친구가 옳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물론 그 친구는 한 10개 다 틀렸어요. 딴 거는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은 그 친구 걸 보니까 이게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빨간 글씨는
기존에 출판된 논문이나 제 책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이 중에 제 12장,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세로 글씨인데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여기 보면 11자 써있죠, 11자. 이게 11장이에요, 11장.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 넘어가면은 하다가 13, 요 12가 있습니다. 그죠? 12, 요 13 써있죠. 그래서 짤막한 거 하나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2. 상위 결정 입 2비량, 상위 결정 입 2비량, 그 다음에 문괴법사 자작문답, 문괴법사 자작문답, 문, 구족, 삼상, 응시정인, 문, 구족, 삼상, 응시정인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소가 여기에다 해서체를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 오늘 강의할 게 이제 바로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분석, 번역 논문입니다. 번역. 잠깐만요. 바로 이겁니다. 상결정 입이량 문괴법사 자작문답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자가 좀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자 아는 분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스님 중에서 읽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스님들 다 한자 잘 하시지만은 아니면 박정훈 선생님 읽어줄까요? 네, 교수님. 네,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그냥. 이거 밑에가 네, 다 알겠습니다.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직역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제12절 상위 결정 추론식에 두 가지 인이 부정인임을 논증. 의 인이 부정인에 속하는 까닭에 대한 분괴 법사의 의문. 상위 결정에 사인의 경우 두 가지 추론식이 작성되는데 문괴 법사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문답을 지은 바 있다. 문, 인의 삼상을 갖추고 이는 정인이어야 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에 대해 부정인이라고 했을까? 답, 이런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를 풀이할 염두도 내지 못한다. 이를 의미가 소통되는 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따르며 신하가 되겠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고요. 이 문괴가 현장의 제자예요. 근데 상결정은 아무리 봐도 정인인데 왜 이걸 부정인에다가, 그러니까 상결정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부정인 종류가 구인표에는 5가지만 들어가 있고 하나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상결정. 뭐냐면 같은 학파의 세계관 내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다음은 추론식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때, 이때가 상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 이제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무상하다,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물단지처럼 하고 바이셰시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바이셰시카는 소리는 상주한다, 귀에 들리기 때문에 마치 소리성처럼, 소리성이 뭐예요? 개념지 같은 거. 이게 소할 경우에 그런 개념도 직접 현량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다 성립 가능하니까, 이럴 경우에 그때 이는 상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둘 다 틀렸다. 근데 그러면은 뭐예요? 인의 삼성 갖추고 있으면 다 정인인데 왜 그게 상결정이 부정인인가? 참 모르겠다 하고 문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원료가 제시하는 거예요. 중국에 문괴란 어떤 스님이 있는데 이렇게 바보 같다. 그럼 내가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원효 해결이에요. 원효 해결. 그 다음. 자,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박종훈 선생님 마이크 켜고서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훈 선생. 이 소리가 안 나오네. 뭐가 연결 잘못됐나? 그러면 타입을 쳐보세요. 됐습니다. 예. 교수님 들립니까? 네, 이제 들립니다. 됐습니다. 예. 제목부터. 네. 네, 이 추론식으로 작성된 문괴법사의 물음. 1. 이런 물음에 담긴 뜻을 추론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 상위 결정 중에 인의 정인이어야 한다. 인, 삼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다른 진인과 같이 이상세. 그만 거기까지 하고요. 됐습니다. 잠깐 마이크 끄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문괴의 의문을 오늘 스님이 추론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무릎에 담긴 뜻을 추론식으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면서, 그렇죠? 그 상위결정 중에 이는 정인이 하는데 3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참된 인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 3. 문계법사의 다 물음에 담긴 추론. 2. 추론이 부정의 과실에 빠짐을 입증하기 위해 원유가 작성한 상위 결정의 추론식. 2와 상대됩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의미를 소통시키면 다음과 같다. 종. 상위 결정의 이는 정인에 속하지 않는다. 인. 동등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상위인과 같이. 네, 이로 거기까지 인해 네, 거기까지 하고요. 약간 지금 문계의 추론식 이것도 보니까는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비판하기 위해서 원효가 다시 또 이 추론식을 상규결정에 또 바뀐 겁니다. 이런 추론식을 고안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선 정인이어야 한다 하는데 정인에 속하지 않는다 상반되죠. 그러면서 인과 유를 들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원효가 게시한 이것도 맞기 때문에 이 논증식이 추론식이 뭐예요? 오류의 추론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밟아버립니다. 그다음 이로 인해 읽어주세요. 이로 인해 그것 이해 추론식에 부정의 허물이 있음이 드러난다. 이상 제3량. 4. 상위 결정의 두 가지인이 상위인도 아니고 불성인도 아님을 논증한 원효의 추론식. 종. 상위 결정의 두 가지인은 상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 동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 마치 정인과 같이. 이상 제4량. 또 종. 상위 결정의 이 두 가지인은 불성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 양측 모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 마치 불공인과 같이. 이상 제5량. 5. 상위 결정의 두 가지인이 부정인에 포함됨을 소거법. 소거법에 의해 논증하는 원효의 추론식. 3. 4의 종합. 종. 이와 같은 두 가지인은 부정인에 포함된다. 인. 정인도 아니고 상위인도 아니고 불성인도 아니기에. 유. 마치 다른 5가지의 부정인과 같이. 이상 제6량. 이상 네, 6가지 논의.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소거법은 현대 논리학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 일단 제시한 다음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았으면 이제 제3의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판이라는 내용 중에 이해하기가 참 이건 좀 쉬운 겁니다. 많이 쉬워요. 이거는요. 어쨌든 그 인의 종류가 정인, 상인, 부정인, 불성인 4가지가 있는데 넷 중에 하나 소거해 보니까는 남은 것은 뭐예요? 부정인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상결정은 부정인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이게 이제 판결 12절의 내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보려면은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요 정도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뭐 판비랑 논의되는 것들은 자료가 지금 다 있고 논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보기 바랍니다.